김선우 씨의 하루는 언제나 오전 6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체 시계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형성된 규칙적인 리듬을 잃지 않았다. 이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그는 침대에 탁자에 놓인 채 안경을 쓰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초동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언제나 그랬듯 분주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선우 씨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 퇴직 전 중학교 교장 시절의 위엄이 여전히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면도도 정성스럽게 맞췄다. 오늘도 은행 가는 날이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옷장을 열었다. 김선우 씨에게는 3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하나의 의식이 있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초동 S은행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이 습관은 그가 40세였던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갓 승진한 교감이었던 그는 자신의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정해진 날에 은행을 방문해 돈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회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선우 씨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처음 이 루틴을 시작할 때 아내 순이는 당신 참 꼼꼼하기도 해요 라며 웃었었다. 그때는 건강했던 아내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상의 패턴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혼자가 된 그에게는 더욱 소중해졌다. 오전 9시 30분 선우 씨는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30년 전 퇴직 기념품으로 받은 세이코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1층 로비에서 경비원 박 씨와 인사를 나눈 후 그는 평소처럼 걸어서 은행으로 향했다. 1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길을 걷는 동안 선우 씨는 가죽 서류 봉투의 무게를 느꼈다. 그 안에는 5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다. 급여 통장, 적금 통장 2개, 보험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각각의 통장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었고, 그는 이 시스템을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서류 봉투 옆 주머니에는 오래된 도장집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그 도장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새로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사용해 오고 있었다. S은행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오전 9시 50분이었다. 선우 씨는 언제나 10분 일찍 도착해서 은행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일 오전이라 그리 붐비지는 않았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대부분 그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다. 10시 정각, 은행 문이 열렸다. 전우 씨는 다른 고객들과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의 익숙한 풍경이 그를 맞았다. 오른쪽 벽면의 대형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왼쪽에는 각종 금융상품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중앙의 대기 공간에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전우 씨는 창구로 향했다. 30년간의 습관 덕분에 창구 직원들 대부분이 그를 알고 있었다. 특히 3년 전부터 그의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민서영 씨는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른 직원들보다 유독 세심하게 그를 챙겨주었다. 창구에 다가가면서 선우 씨는 평소와 같은 인사를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정기 업무 처리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해온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 민서영 씨가 그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평소 밝고 친절했던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긴장과 불안이 역력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와 선우 씨를 번갈아 오가고 있었고, 손가락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서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그녀는 선우 씨가 내민 통장들을 받아들면서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하는 듯 했다. 오늘 전산이 좀 불안정해서요. 혹시 잠깐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우 씨는 그녀의 어색한 태도를 눈치챘다. 30년 동안 은행을 다니면서 이런 분위기를 느낀 적은 없었다. 전산 오류인가요? 그가 물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민서영 씨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때 민서영 씨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통장 사이로 작은 쪽지를 끼워 넣었다. 그 동작은 매우 자연스러웠지만 전우 씨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5분만 기다려 주세요. 대기석에서 잠시 쉬시면 금방 불러드릴게요. 전우 씨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각종 위기 상황을 겪어본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대기석으로 향했다. 대기석으로 가는 짧은 거리에서 선우 씨는 쪽지를 살짝 펼쳐보았다. 저둘러 쓴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있는 남자들이 회장님 통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을 불렀으니 모른 척 해주세요. 순간 선우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는 것을 느꼈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교단에서 학생들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던 경험 덕분에 겉으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대기석에 앉으면서 선우 씨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을 취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화면에 반사를 이용해 뒤쪽을 살펴보려 했다. 민서영 씨가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에 대한 신뢰와 30년간의 은행거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침착함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교차했다. 누가 내 통장을 노린다는 거지? 나처럼 평범한 퇴직 교사에게 노릴 만한 큰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다. 그저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것뿐이었다. 선우 씨는 쪽지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주변을 자연스럽게 관찰했다. 은행 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몇몇은 실제로 업무를 보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자신의 뒤쪽에 앉은 3명의 남자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말로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선우 씨는 생각했다. 그리고 민서영 씨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기다리자. 민서영 씨를 믿어보자라고 다짐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며 선우 씨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평소라면 그저 시간을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보는 일상적인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다. 검은 화면에 비친 희미한 반사를 통해 그는 조심스럽게 뒤쪽을 살폈다. 민서영 씨의 긴급한 쪽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뒤에 있는 남자들이 회장님 통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일까? 핸드폰 화면 속 흐릿한 상에서 선우 씨는 3명의 남자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모두 그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한 명은 입구 쪽 소파에, 다른 한 명은 ATM 근처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선우 씨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마지막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외아들 지민이었다. 지민의 얼굴이 화면 반사에서 또렷하게 드러나자 선우 씨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더욱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그는 아침에 분명히 자신이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S은행에 간다고 말했었다. 30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그의 루틴을 지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의 등장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선우 씨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며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여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왔다. 그런 그의 직감이 지금 강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민서영 씨의 쪽지와 아들 지민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함께 온 낯선 남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하게 유지해온 그의 자세가 처음으로 흐트러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랜 사회생활에서 익힌 침착함으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해야 했다. 민서영 씨가 경찰을 불렀다고 했으니 지금은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선우 씨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은행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몇몇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 씨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잠시 후 지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다가왔다. 선우 씨는 아들의 발걸음 소리를 등 뒤에서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 아끼고 사랑해온 외아들이 지금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아버지, 오랜만에 뵙네요. 지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색했다. 억지로 밝게 만든 듯한 톤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선우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반가움과 의심, 사랑과 실망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사실 병원비 때문에 잠깐 들렀어요. 지민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선우 씨의 아내는 5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었고 특히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평소 지민이 병원비를 언급하면 선우 씨는 주저없이 도움을 주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지민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초조해 보였고 아버지의 얼굴보다는 그가 들고 있는 통장들을 향해 있었다. 아들의 관심사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통장에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다.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셨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지민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선우 씨는 그 말들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며칠 전만 해도 아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담당 의사도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했다. 더욱이 지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했다. 평소라면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할 때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이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선우 씨의 통장과 도장을 오가고 있었고, 때로는 뒤쪽에 다른 남자들을 확인하기라도 하듯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선우 씨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민서영 씨의 경고가 맞았다. 자신의 아들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 민서영 씨가 말한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선우 씨는 아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다. 그는 천천히 대답하며 상황을 관찰했다. 그런데 지민아, 저 남자분들은 누구니? 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민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 병원에서 알게 된 분들이에요.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죠. 지민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했다. 선우 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바로 그때 민서영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선우 회장님, 업무가 처리되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선우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때 민서영 씨의 목소리가 은행홀에 울려 퍼졌다. 김선우 회장님, 업무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선우 씨는 마치 구원의 손길을 잡은 듯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민은 아버지가 일어서자 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정말 급해요. 어머니가. 하지만 선우 씨는 아들의 재촉을 애써 무시하며 창구로 향했다. 걸음걸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지민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창구 앞에 서자 민서영 씨는 다른 고객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버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하는 말에 집중했다. 민서영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선우 씨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그의 명의로 처리된 수많은 거래 내역들이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불법적인 것들이었다. 회장님, 이것을 보세요. 민서영 씨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장님 명의로 총 15건의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금액만 해도 8억 원이 넘어요. 선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면에 표시된 대출 내역들을 보니 자신이 전혀 모르는 업체들과 개인들에게 거액의 돈이 대출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거래에서 그의 신분증과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선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영 씨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보시면 모든 거래의 승인자가 동일한 휴대폰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번호를 보는 순간 선우 씨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바로 지민의 휴대폰 번호였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민서영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 모든 불법 거래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민 씨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지민의 계좌로 들어온 수상한 입금 내역들을 보여주었다. 지민 씨는 아버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선우 씨는 모니터에 표시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30년간 신뢰해온 은행에서, 그것도 자신의 외아들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선우 씨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정확히 6개월 전부터입니다. 민서영 씨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소액의 의심스러운 거래들이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정교해졌어요. 저희가 이상함을 느끼고 조사를 시작한 것이 3개월 전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이 2개월 전입니다. 민서영 씨는 또 다른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다. 회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희는 지민 씨와 그 일당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하여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선우 씨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민은 여전히 대기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초조해 보였다. 다른 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이 바로 디데이였던 것입니다. 민서영 씨가 설명을 계속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지민 씨 일당은 오늘 회장님의 모든 계좌에서 잔액을 인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화면에는 더욱 상세한 정보들이 나타났다. 지민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가짜 서류들, 위조된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가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수집되어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선우 씨가 물었다. 저희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했고 그 후 금융감독원의 수사관들과 함께 몇 달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서영 씨가 자세히 설명했다. 지민 씨는 아버님의 30년간의 은행 이용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정보를 악용해 완벽한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우 씨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진민의 배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질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의가 이렇게 더럽혀진 것에 대해 분노와 동시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서영 씨가 위로하듯 말했다. 모든 불법 거래는 무효 처리될 예정이고 회장님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춘 후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지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선우 씨가 모니터 속 충격적인 진실에 빠져 있을 때 S은행의 투명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다.
평상시라면 그저 또 다른 고객이 들어오는 일상적인 순간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4명의 사복 경찰관들이 신중하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은행 내부로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전문가의 것이었고 각자가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완벽하게 짜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선우 씨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느꼈다. 은행 안의 다른 고객들도 뭔가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려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민서영 씨는 선우 씨에게 작은 손짓을 하며 창구 뒤쪽으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김지민 씨입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지민에게 다가가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경찰관들이 그와 함께 온 두 남자에게도 접근하고 있었다. 잠깐, 뭐가 문제인지. 지민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다. 김지민 씨, 금융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면서도 위험이 있었다. 지민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지만 이미 상황을 모두 파악한 선우 씨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지민의 연기 같은 호소는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 뿐이었다. 은행 내부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다른 고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고 은행 직원들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선우 씨의 눈은 체포되어 끌려가는 아들의 모습에서 떠나지 못했다. 평생을 사랑하고 아껴온 외아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다. 2시간 후 선우 씨는 서초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담당 수사관인 박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김선우 회장님, 오늘 힘드셨을 텐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형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았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만 사건의 전모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저희 수사 결과 지민 씨가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형사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인분의 치료마저 방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부인분이 5년 전에 받은 뇌종양 진단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우 씨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MRI 촬영도 했고 담당 의사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가 병원 관계자를 매수해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박 형사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실제로 부인분의 상태는 치료 가능한 초기 단계의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는 이를 악성으로 조작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상태라고 꾸며냈습니다. 전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년간 아내와 함께 겪어온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매달 나가는 엄청난 치료비,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아내의 상태에 대한 절망감. 이 모든 것이 지민의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것인가? 왜 그런 짓을? 전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보험금과 치료비를 착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형사가 냉정하게 답했다. 지민 씨는 부인분 명의의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고, 회장님께서 치료비로 주신 돈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치료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들어갔고, 그마저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전우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부인분께서 이미 2년 전부터 회복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민 씨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민서영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선우 씨의 허락을 구한 후 조심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회장님, 정말 힘드시겠지만, 민서영 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우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젊은 은행 직원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녀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회장님, 저 기억 안 나세요? 민서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0년 전 명동 초등학교 5학년 2반. 제가 서영이에요. 그때 회장님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서영이. 전우 씨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작고 마른 체격에 항상 낡은 교복을 입고 있던 아이,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맑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학생이었다. 민서영, 아니 서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20년 전 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후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지셨고, 저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약간 떨렸다. 전우 씨는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서영이 갑자기 결석을 하기 시작했고, 며칠 후 그녀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딸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말했던 날, 그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과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서영이 계속해서 말했다. 어머니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신 후 저에게 꼭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선생님은 그것을 장학금이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신 거였죠. 다른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도움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선우 씨는 그때를 회상했다. 교사로서 받는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용돈을 아껴가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을 뿐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돈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서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매주 한 번씩 저를 불러서 공부 상황도 확인해 주시고 진로 상담도 해 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서영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라고 격려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선우 씨도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서영은 정말 똑똑한 아이였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했고 성적도 뛰어났다.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자주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마음 아팠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서영이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저는 경영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도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때 내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선우 씨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서영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께서 해 주신 일이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박 형사는 이 감동적인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오랜 수사 경험을 통해 많은 인간군상을 봐왔지만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목격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6개월 전 선생님 명의로 수상한 거래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서영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진행할수록 체계적인 사기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때부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경찰과 협력하게 된 건가요? 선우 씨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도 선생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우 씨는 서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20년 전 그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20년 전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지민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아내의 병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난 충격.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동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선생님, 울지 마세요. 서영이 다정하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지민 씨의 범행은 처벌받을 것이고 부인분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진짜 손녀처럼 말이에요. 전우 씨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지민의 배신은 분명히 아팠지만 그로 인해 서영과의 특별한 인연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다. 서영아, 고맙다. 전우 씨가 간신히 말했다. 정말 고마워. 이제 선우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혈연으로는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서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